8월 18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화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권태우 편집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세훈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표정 굉장히 밝고 좋으십니다. 예, 텐션 좋고요. 여선홍 민주당 부대변인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전 부대변인일 겁니다. 이제 지도부 바뀌니까. 네, 바뀌었으니까. 입청을 하기 전까지는 아닌가요? 네. 아, 좋습니다. 전 부대변인 네. 미리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주제에 들어갈까요? 오늘 이세영 논설위원이 저 이제 질문지를 보통 미리 드리잖아요. 네. 질문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갈 텐데 혹시 김민석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으신 분들 있나요? 이세영 논설위원 김민석 저는 뭐 대표하고 좋은 인연은 아니고 예, 좋은 인연만 좀 주로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첫날인데. 기사 때문에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그 복당을 하셨을 때 아마 문재인 캠프에 갑작스럽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예. 그때 저걸 소개하면서 추미애 대표의 복심이라고 네. 수식어를 썼더니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전화가 와서 나는 누구의 복심 같은 거 한 사람 아니다. 당장 표현 빼달라. 그래서 아마 제가 온라인판에서 추미애 대표와 가까운 정도로 순화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지금과 따져 보자면 네. 가까운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2016년도면 그 옆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도 되나는데요. 네. 편집인께서는 뭐 따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96년도에 제가 영등포 경찰서 출입할 때 96년도요? 96년도. 네. 저보다 20년 전이네. 김민석 그 처음으로 정치 입문했을 때 예. 이제 운동권이 정치에 입문했다고 그때는 후보자가 경찰서 기자실에 왔어요. 영등포 경찰서 기자실에 와서 이제 자기가 왜 출마하는지 설명하고 그때 자서전이 나왔었거든요. 네. 자서전. 그러니까 지금 생각 20몇 살이었는데 자서전이 나왔어요. 돌이켜 보면 아마도 92년도 첫 총선에선 탈락을 하고 그때 96년도 그때는 탈락하고 96년도 6년도에 아마 두 번째 출마였고요. 6년도에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예. 같이 점심 먹었던 게 그때 아마 직접 학교 다닐 때도 알았지만 대면에서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죠? 그렇죠. 예. 32살 정도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죠. 예. 당선이 됐죠. 그때 꺾었던 후보가 아마 나웅배 맞아요. 후보라고 나웅배. 기억하는데요. 나웅배. 부총리까지 하셨던. 예. 근데 그때 그 정도는 해야 진행하죠. 그때 이미 김민석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미 예. 물론 이제 아주 뭐 표차가 크진 않았지만 그때 예. 당시에 지금과는 굉장한 격세지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만나서. 예. 그때를 떠올리시나요? 그때를 떠올리는데 정확한 상황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인지는 못하는데 그때 너무 기억은 하고 있다. 따져보니까 우리 편집인도 그때는 20대. 그렇죠. 예. 그만하시죠. 예, 여성부대. 저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준비를 좀 해오세요. 지금 갑자기 참으로 바뀌었는지 좋습니다. 텐션 올려가지고요. 아마 김민석 당대표와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 기자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이 몸담았기 때문에. 하지만 당대표 도전 처음이고요. 자, 어제 집권여당 대표 이재명 정부 2년 차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출됐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54.08% 득표율로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 45.92%를 확보한 정청래 후보를 제쳤고요. 자, 국민 여론조사에서 약간 밀렸습니다. 하지만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에서는 앞서면서 당대표직 거머쥐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총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인께서는 근데 이게 저는 한 50에서 5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워낙 호남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서 예상외로 정청래 후보가 강했고 특히 그 30%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놀랐어요. 그 여론조사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깊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의외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였고요. 근데 아마 그 표차는 좀 낮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산을 막 해봤거든요. 이게 원래 공개를 안 하잖아요. 1차. 근데 이제
해보니까 AI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해보니까 예. 김민석이 49.73% 그러니까요. 1차에서 예.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44.27%. 그럼 0.3%포인트로 과반이 안 된 거네요. 김민석 후보는. 그죠? 이 계산이 정확하다면. 예. 정확하다면. 그리고 이제 송영길 후보가 6%였는데 6.0%였는데 송영길 후보 표가 4.35%포인트는 김민석에게 그리고 1.65%포인트는 정청래에게 그러면 대략 한 70% 정도는 김민석 그리고 30%가 정청래 뭐 그 정도는 뭐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한 뭐 점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54.08% 대 45.92% 나오니까 예. 이게 50%를 과반을 1차에서 안 넘겨야지만이 좀 힘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예. 뭐 그거 가지고 뭐 무슨 뭐 이게 조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그 구도가. 예, 이세훈 논설위원. 예. 저는 이제 이번 결과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 권력관계 지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예. 선거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주류와 신주류, 그러니까 당원 기반 세력과 뭐랄까요, 그러니까 원내 기반 세력, 예. 이른바 이제 친청과 친명으로 분류되는. 근데 누구도 힘과 권위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이런 그 힘의 교착 상황. 예. 이게 이번 그 당내 선거에서 드러났다고 보고 아주 이게, 팽팽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예. 저는 이제 노선 갈등과 겹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 지향, 예. 전통적인 개혁 지향 세력과 실용과 이제 중도. 성과 지향. 예, 성과 지향. 예. 이 세력이 이번에 이렇게 뭐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 이른바 전자는 설령 정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 혹은 뭐 언론 개혁 뭐 이런 개혁의 깃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개혁을 고수한다고 해서 정권을 뺏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이고 후자는 이제 정권을 지키려면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지향연구시라고 해도 깃발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 유연하게 타협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인데 이게 이번 전대에서 이른바 45대 55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승자 독식의 단순 다수 대표제라면은 이게 한번 이기면 끝나요. 문제는 이게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그게 거. 아마도 앞으로도 예상돼 있다. 그 얘기도 그렇죠.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 평가를 해보고. 예. 당직자로서는 좀 네. 감회가 새로울 것도 같습니다. 예. 굉장히 어쨌든, 전당대회 시끄러웠는데. 네, 이번에 굉장히 가열돼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전당대회 막바지에도 사실은 분위기가 조금 완화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 전당대회 이후에도 조금 걱정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예. 어쨌든 뭐 김민석 후보가 1차에서 완승하지는 못했지만 뭐 거의 이제 50% 가방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좀 안정적으로 당선됐다. 그래서 막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비등비등하지만 뭔가 이제 구도로는 김민석 후보한테 그래도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뭔가 이 당신과 민심이 표로서 이제 그 뭐 보여줬기 때문에 예. 사실은 막 뭐 친청계 그 최고위원계 3명 뭐 들어갔다고 하고 네. 뭐 정청래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득표가 조금 높았다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의 주 뭐 지지층들이 김민석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그냥 표를 줬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여쭤보면 방금 호남 얘기하셨으니까요. 호남과는 다르게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건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별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여론조사를 메타 분석해 보면 사실은 근소하게 또는 조금 차이를 두고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당심하고 민심은 좀 엇갈렸다라고도 좀 보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고 예. 그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는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최고위원 선거는 확실히 구분됐던 것 같습니다. 이성윤 후보가 1등을 한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청래 후보가 예전에도 계속 이제 뭐 조직 뭐 우리는 바람이고 김민석 후보는 조직이다 이야기했었는데 여론조사랑 그 서울 경기 투표 성향을 보면은 오히려 조직표가 통하지 않았나 정청래 후보에 그러니까 팀플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동안에는 최민희 후보가 계속 앞섰는데 막판에 이성윤 한민수 후보를
살리고,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는 안정권이기 때문에 둘을 살려야 된다. 그런 표심이 막판에 작동한 건데, 그 이른바 그거는 커플 투표가 확실히 예. 된 거니까. 여론조사까지 영향을 줬다. 조직표가 된 조직표가 거죠. 됐다. 아,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는군요. 네. 혹시 그 민신당심 관련해서 좀 저는 예. 거기까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가 예. 쉽게 그 해석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은 권리당원 투표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무당층, 그러니까 보통 민주당 지지율이 한 45, 국민의힘이 30이고 중간에 35%가 무당층이라고 보면 예. 35%나 되는 무당층이 그러면 거기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 예. 그게 이제 대통령 인기, 국정 지지율 하락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점,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 어떻게 저도 예,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사실 예. 정청래 후보가 이제 일반 민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여겨왔죠. 그거는 뭐 예. 일관적이었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뭐 아주 큰 표차는 아니더라도 이길 줄 알았어요. 메타 분석도 실제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길 줄 한 5에서 뭐 5% 이상 정도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그냥 오히려 뭐 거의 비등비등했잖아요. 예. 왜 그런지 아직까지 제대로 따져보진 않았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반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이세영 위원 얘기했듯이 아마 뭐 당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 싶고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당원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벌어지는 층이 있었을 테고 무당층에서 이재명 이게 지금 보통 14, 15일 날 여론조사를 했죠. 네. 14, 15일 날 여론조사할 때 그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안 좋을 때였거든요. 무당층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대통령 견제 심리가 좀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한 쪽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 070으로 오는 거잖아요. 아, 그 070 얘기를 그렇지 않아도 채팅창이 있어서 여쭤보려겠습니다. 070으로 오는 건 대부분 사람은 끊어버려요. 근데 이제 070으로 오는 번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고 오늘 여론조사가 온다라고 해서 그런 좀 사람들이 조금 더 과표집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아마 여선홍 부대변인이 이야기한 결집이 돼 있다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반 국민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당원이거나 당 지지층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동훈 부산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표본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동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저는 막 이거를 완전히 숫자를 막 바꿀 만큼의 뭔가 조직 동원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전화 받고 대기하고 있어. 이게 통한다는 거죠. 이게 아예 안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에 표본이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으로 쪼개서 하니까 인구 비례로 하니까 인구 비례로 하니까 대기하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입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사실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고요. 뭐 지금 채팅창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이성윤 뭐 후보가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말이 되냐, 뭐 일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층에서 이성윤이라는 이름 뭐 그렇게 알 리가 없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확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뭐 070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전준위에서는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뭐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는 명청대전 뭐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네이밍을 했고요. 일부에서는 심리적 내전, 심리적 분당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지도부 전체 현충원에 방문하고 일정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 양상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전문가들은 그래도 봉합된다고 봐야죠. 당대표가 김민석 당대표가 나왔고 또 총선이 있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님 훌륭하시지만 개파 수장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개파라고 하면은 공천도 한번 주고 당 대표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 국회의원 세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과거를 떠올리자면 무슨 정세균 대표 정도 거의 그 정도 돼야 개파의 수장이고 그런 건데 정청래 뭐 대권 주자거나 완벽한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한테는 그 개파 수장 느낌이 별로 들지도 않고 네. 그리고 당대표도 굉장히 짧게 1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자기 세력이 뭐 김어준만 있지 원내에서 막 있거나 개파가 예.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개파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똘똘 뭉쳐가지고 뭐 그 다음 공천권 할 때 뭔가 그 지금 당권파랑 뭔가 거래를 할 수 있거나 승부 볼 수 있는 정도의 그 뭐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보시는 그렇기 거고요. 때문에 뭐 약간은 정청래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 동안의 또 성향도 혼자 약간 이제 그 단독 드리블을 하면서 골 넣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예. 팀 느낌은 또 별로 안 났고 이번 전당대회만 특별하게 같이 출마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와 이제 팀으로 이제 그룹 지어진 거지 정청래 개파라고 하면 이제 손들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은 없다. 봉합된다. 예. 아까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이세영 논설위원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허니문이 가죠. 그러니까 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지켜보는 거예요. 예. 바로 처음부터 들이받으면 이게 선거 불복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2016년, 2015년 전당대회 이후를 한번 돌이켜 보면 당시 바로 그냥 이렇게 갈등이 바로 시작됐던 건 아니에요. 2016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8전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당시 이제 의원들 탈당하고 막 다른 목소리 내고 했던 거는 의원들한테 자기 미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천 제도를 바꾼다거나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혹은 뭐 당원 충원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이 당에서 주류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제 뛰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다 우리가 이 당에 있으면 영원히 우리는 비주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패권. 그게 당시 28전대 때 당권 대권 논란에서 시작된 그 패권 논란까지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힘이 아직 교착 상태고 당장 죽일 듯이 싸우지는 않죠. 가볍게 이제 잽이나 주고 받으면서 탐색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김민석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 하나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어제 바로 거제 현장부터 방문을 했고 관심은 이제 당직 인사입니다. 당직 인사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 주권이나 예외 정당기구 뭐 등등 해서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이광재 의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메시지에서 민생 정치, 넓은 확장 정치, 유능한 정치 내세우면서 확장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 평가를 좀 한번 듣고 넘어갈까요? 편집인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마 이제 김민석 후보는 지금까지 이미지도 그렇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하고의 대척점으로서 이제 실용 이걸 강조할 것 같고 유능 뭐 이걸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는 아무래도 야당 대표 이미지가 좀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는 여당 대표라는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포더빌리티, 브로드, 컴피턴스 ABC 유시민을 의도적으로 해서 이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약간 듭니다. 되치기나 뒤집기 같은 느낌이 좀 이제 있죠. 대척점에서 이제 내가 말한 나의 ABC는 이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문구를 잡은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좀 잘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정치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가 첫 번째는 이제 여당 물론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부동산 문제. 지금 깔려 있는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나올 건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안을 낸 거고 여당에서 이거를 심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가장 우선된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숙제를 따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10월달에 이제 그 중수청, 공소청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보안 수사권 문제 그거를 보안을 그 전에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보안 입법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부에서 아마 저 이춘재 논설위원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숙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시험도 보죠. 서울시장 선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총선 있고 그 두 가지 산을 넘는 것이 이제 김민석 후보의 정치 인생의
최후의 지금 말씀 들어보면 험난한데요. 험난합니다. 예, 쉽지 않네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 예고돼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울시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총선까지도 험난하고 지금 당장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주제들 더 가까이는 부동산 문제. 시험 문제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